자유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때 뭐 자유주의는 넓은 의미로 자유민주주의로 이해해도 되고, 특히 이제 경제적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그 양쪽에다 이제 도전을 강하게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책으로 이제 가져온 게 마이클 샌델의 그 민주주의의 불만이라고 하는 책하고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라고 하는 책. 이 두 책의 주장은 거의 같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주장이고, 두 권 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 또 한 권은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나온 책인데, 왜 자유주의는 실패하는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샌델은 뭐 우리 사회에 널리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샌델의 관점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이제 사회를 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사회가 그동안 이러이러한 공공철학으로 통치되어 와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대체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주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것이지,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화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민주주의 자체를 좋은 걸로 보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구 민주주의가 승리를 해왔는데, 이제 보니까 거기도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생성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샌델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그동안 미국 사회를 지배해온 공공철학, 뭐 넓은 의미 이데올로기라고 봐도 되겠습니다만은, 그 공공철학이 잘못돼 가지고 현재 미국 사회의 문제점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샌델이 분석하기에 샌델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현재까지 미국을 지배해온 공공철학은 자유주의 공공철학인데, 그 자유주의 공공철학의 기본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주로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우선 경제를 번영시키고 그것을 공정하게 분배하자는 거예요. 자유주의 기본 철학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파이를 키운 뒤에 그것을 공정하게 나누자, 이런 식의 경제정책을 취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흔히 자유주의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와 현대적 자유주의로 분류를 하는 하이에크와 케인즈가 동시에 공격의 대상인 겁니다. 하이에크와 케인즈에는 국가가 어느 정도 경제 행위에 개입을 하느냐, 아니면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만은, 경제를 번영시키는 데 대해서는 합의를 다 본 거죠. 그래서 샌델의 특성은 바로 그거예요. 자유주의자를 현대 자유주의 혹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와 고전적 자유주의자로 나누어 가지고 그 내부에서 논란이 많이 일어났는데, 샌델은 그걸 그냥 한통속으로 보는 거예요. 너 뭐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똑같다, 이러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자유주의는 파이를 키우고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생겨났다. 이걸 뒷받침해 준 게 민주주의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 이 자유주의 공공철학이 주도하면서 자치를 상실하고 공동체가 약화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자치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해서 자기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자치입니다. 이념적으로는 대단히 좋죠. 우리 지방자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 보게 되면은 유권자들이 아무 힘이 없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자기가 정치에 개입할 수도 없고, 정치를 바꿀 수도 없고, 정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은 자치를 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치를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정치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무능한 거예요. 수수방관, 속수무책, 이런 관점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주의가 이제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약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지금 현재 미국 사회의 문제다. 가치의 상실과 공동체의 약화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면은 자유주의 경제학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을 버리고
시민성의 정치 경제학으로 대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성의 정치 경제학. 이걸 이제 샌델은 시민적 공화주의, 공화주의 공공철학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건 이제 기준이 바뀌는 건데 자유주의는 어떻게 하면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결과를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 이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은 주로 효율성을 많이 따지게 됩니다. 효율적이지 않은 건 나쁘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시민성의 정치 경제학에서는 어떤 경제 정책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성장이나 효율성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자치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 기준을. 자치에 가장 적합한 경제 정책이 어떤 정책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치. 스스로 국민들이 통치할 수 있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제 정책은 좋은 경제 정책이고 그렇지 못한 경제 정책은 나쁜 경제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치에서 온다는 겁니다. 외부의 간섭이 없다, 국가의 간섭이 없다, 이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샌델은. 그래서 자유는 곧 자치이고 자치는 곧 시민의 덕에 의존한다. 시민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선을 추구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의 덕을 키우기 위한 시민성의 정치 경제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의 덕, 이걸 시티즌십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시민 개인 하나하나의 덕성을 키워주는 경제제도가 좋은 경제제도라고 이제 샌델은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틀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이 자유주의 공공철학이 등장하기 이전에 미국에는 공화주의 공공철학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유주의 공공철학이 등장하면서부터 쇠퇴했다는 겁니다. 쇠퇴하고 미국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미국이 다시 좋은 나라가 되려고 하면은 자유주의 공공정책을 버리고 공화주의 공공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제 우리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독립선언서 1776년에 그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이죠. 대통령이 3대 대통령이 되나요? 제퍼슨이. 그 제퍼슨은 재미있는 주장을 했는데 제퍼슨은 대규모 제조업 육성에 반대했어요. 1700년대 말이니까 이때 이제 미국의 공업이 막 들었을 때죠. 그래서 대규모 제조업이 번성을 하게 되면은 농촌 중심의 사회가 쇠퇴를 하게 되고 그 당시 미국의 농촌 사회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덕을 갖춘 시민들을 육성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시골 마을 공동체, 조그만 공동체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같이 평생 같이 사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주의적인 요소를 갖지 않고 공동체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서로 생각하면서 그런 시민들을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공업이 발전하면 그 공동체가 깨진다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통사회에서 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농촌의 거주 인구가 60%에서 50% 이렇게 엄청 높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농촌 공동체가 다 파괴되고 다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고 지금 시골 가보면 주로 어르신들, 노인들만 있고 젊은이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퍼슨은 그런 걸 우려한 거예요. 이게 다 그냥 공동체가 파괴되고 나면은 시민의 육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느끼는 행복, 소속감 이런 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농사를 통해 시민의 미덕을 최화한다. 그래서 결국은 공화국의 활력은 시민의 올바른 태도와 정신에서 나오는데 공업 중심의 사회가 되면은 이것이 다 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이 주장은 이거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는 주장이 있죠. 결국 미국이 공업화가 되고 그 뒤에 이제 농업 중심의 사회였던 남부하고 공업 중심의 사회인 북부가 결국 남북 전쟁을 일으키고 해서 결국 북부가 승리해서 현재와 같은 공업화 사회로 가는 거죠, 미국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업화 사회가 되면은 일단은 이 경제가 거대해야 된다는 거죠. 경제가 거대해야 되기 때문에 큰 것이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이 탄생하는 거예요. 대단히 효율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샌델은 이 미국이나 어느 사회도 있든지 간에 이제 거대 기업들을 대단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요즘은 그걸 국제적으로 해서
한 기업들이 한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대 기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의 거대화는 나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제가 거대하게 되면은 이 경제에서만 거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치 영역까지 잠식하게 된다. 결국은 대기업 재벌들의 힘이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은 특히 이제 뭐 그런 것이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대기업들이 정치 자금을 많이 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두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경제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 그걸 분산하려고 하면은 경제를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된다. 이 경제 민주화죠. 그리고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권력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이 거대 기업은 자유와 자치를 침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치를 위해서 필요한 도덕적 자질 육성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거대 기업은 그런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좋은 시민, 좋은 인간을 키우느냐 아니면은 경제를 발전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우느냐 이거는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교육을 기업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워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인간을 키워야 된다. 이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이게 두 개가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델은 인간을 키우는 교육이어야 하지 대학이 기업에 종속돼 가지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를 키우는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샌델은 그거 이제 대안으로서 내세우는 게 공공선의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공선의 정치를 그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샌델 철학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지막 장이 샌델의 주장이 집약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샌델의 철학이 다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로 뭔가 하면 공공선의 정치는 결국 교육의 목적이라든지 정치의 목적은 시민성을 양성하는 거다. 국가에 충성하고 공동체에 충성하고 자기 희생을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선 개인의 이익보다는 자기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키워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것이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자유주의자들은 좋은 삶이 뭔가를 국가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국심을 키워줘야 되고 그 국가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키워야 되고 조국에 대한 봉사의 정신을 키워줘야 된다.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통틀어서 시민교육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장의 도덕적 한계라고 하는 건데 기존의 자유주의자들은 시장 논리를 사회 전체에 다 적용한다는 거예요. 시장의 논리를 시장에만 적용하라는 겁니다. 샌델은. 그리고 시장을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사회 전체에 적용을 해가지고 시장만 아니라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사회 전체가 움직이면은 그것이 시장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은 뭐든지 효율적으로 따지고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런 이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국가를 운영하는 거하고는 기업을 운영하는 거하고는 틀리다. 이 사람들의 이제 주장이 바로 그거예요. 기업을 운영하는 논리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논리가 틀린데 국가를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금 주장은. 그래서 시장은 경제 논리로 가되 교육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보건, 의료 이런 거는 시장의 논리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두 번째 주장하는 시장의 도덕적 한계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학대해서 낸 책이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우리나라에 그 책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그럼 세 번째가 불평등, 그 다음에 솔리데리티하고 시민적 덕성,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이 이렇게 층이 갈리게 되면은 사회적 연대 의식이 약화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표적으로 이제 부자 동네가 따로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생활 세계가 완전히 갈린다는 겁니다. 만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그래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사회 정책에 대해서 자기들의 돈이 들어가는 것, 달리 얘기하면 세금을 더 거두는 것에 대해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거부감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샌델은 야구장 얘기를 많이 들고 있어요. 미국은 야구가 대단히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구장에 가면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함께 올려서 응원하고 이렇게 같이 즐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야구장에 가보면 자기가 어렸을 때 갔던 야구장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야구장에도 A석, B석이 생기고 또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주는 아주 스카이 라운지처럼 만든 그런 데가 생기고 해서 야구장도 빈부격차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현재.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땀 뻘뻘 흘리면서 보라는 건데 뭐 시원한 데 들어가서 보고 누구는 뭐 땀 뻘뻘 흘리면서 보고 이래가지고 공동체 의식이 약화돼서 솔리데리티가 없다는 거죠. 미국 사회가. 그래서 그것도 일리는 또 들어보면 그럴듯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보게 되면은 시골이나 이제 춘천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공공 운동 시설들이 이렇게 있어요. 노인들 산보하고 옆에 보면은. 그런데 운동기구가 형편없어요. 좋은 운동기구는 전부 뭔가 하면 유료로 하는 좋은 피트니스 센터에 다 있다는 거라. 이 센터는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 어울려가지고 공동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가야지. 그렇지 않고 전부 사유화됐다는 거예요. 사유화됐다고 하는 이런 게 뭔가 하면은 돈을 내야지만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청청이죠. 지금 보면 고급 연예인들이 가는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 학생들이 가는 데가 있고 그도저도 못 가면 노인들이 가는 데 가는 게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인이퀄리티,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회적 노력이 부족하고 연대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래서 네가 이용하는 운동기구에 내가 왜 돈을 내냐. 뭐 이런 식의 공원도 안 만들고. 그래서 샌델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설을 많이 만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공립학교를 주장해요. 공립학교는 부자 가난한 사람 다 모여가지고 하는 요즘은 미국은 그것도 동네마다 달라가지고 부자 동네는 부자 공립학교가 생겨나고 가난한 동네는 형편없이 되고 왜 그런가 하면은 재산세로 학교를 운영하고 세우거든. 그러니까 부자 동네는 당연히 재산세가 많으니까 좋은 학교가 되는 거고 또 미국은 또 사립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가지고 시민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해서 샌델은 이 시민교육에 가장 큰 길을 한 것을 군대하고 모든 사람이 군대 가가지고 같이 똑같은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립학교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주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관여 정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 정치적 의제를 얘기할 때 도덕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이고 나는 이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재밌는 주장인데 자유주의자들은 도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도덕을 실현하려고 하지 않아요. 도덕은 개인의 문제로 보는 거죠. 그러나 이 샌델 공공선의 정치는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얘기할 때 그것이 도덕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도 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샌델의 주장은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이 자유주의 정치 내지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농경시대로 돌아가자는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적절한 대안을 내세웠는데 그 대안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적합성은 거의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때 우리나라 많이 읽었다고 하는 공정이라는 착각인가요? 그 책도 똑같아요. 대안이 없어요. 문제만 지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을 먹는데 그 약에는 전부 부작용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부작용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고 장점이 단점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걸 택하고 있는 것이지 그 단점 때문에 체제 전체를 버려야 할 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자유주의는 왜 실패하는가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 이 사람도 젊은 사람이에요. 지금 미국의 유명 대학 교수인데 이제 이 사람이 자유주의는 실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논조 자체는 샌델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실패했다고 얘기할 때 성공이 뭐냐라고 하는 기준의 문제죠. 우리가 어떤 제도가 실패했다, 성공했다고 얘기할 때는 기준을 무엇으로 잡아서 그것을 충족 못했다. 그러면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니는 전통적인 문화 규범과 간행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종은 되게 대단히 보수적이죠. 이런 거 보게 되면은. 그래서 샌델도 상당히 보수적인 요소가 있어요. 샌델에게도 공동체를 중요하게 하게 되는 건 보수적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족, 공동체, 종교 규범과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가족, 공동체, 종교 규범.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서구 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했던 거죠. 미국만 하더라도 종교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유교 역할을 한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유한 가치를 가지는 것인데, 현대 자유주의는 이것을 철저하게 파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문명화된 질서의 토대가 자유주의적인 사회와 정치, 국가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침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주의들은 여전히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있는데 그건 아무 효과가 없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유주의 가지고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은 결국 자유주의는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이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에 대한 지지자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 이데올로기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전통적인 문화 규범과 관행을 파괴하고 가족을 파괴하고 종교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파괴한 주범을 자유주의로 보고 그 자유주의에 등을 돌리게 되면은 결국 자유주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이제 결과에 대해서 더 큰 공평성을 촉진하고 상이한 문화의 신념에 대한 다운성을 옹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다짐하고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등장한 자유주의 정치 철학이 요 앞에 이런 걸 이제 외치면서 자유주의 정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다? 거대한 불평등을 낳고 이거는 뭐 샌델이랑 똑같이 주장하는 겁니다. 앞에서 봤던 피케티도 이런 주장을 하고 획일성과 균등성을 낳았다. 이거는 이제 똑같아지는 거지 자본주의화 되면은. 그렇죠. 뭐 뉴욕하고 서울이 차이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똑같이 자본주의 타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타락을 조장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이 조장되면은 자유의 토대가 상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또 대안을 얘기하는데 이 뭐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찮아요, 다. 자유주의를 통해서 자유주의의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보적 자유주의든 보수적 자유주의든 다른 말로 하면은 민주당의 자유주의든 공화당의 자유주의든 다 버릴 수밖에 없다. 그걸 버려라 일단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대안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막연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자유주의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이데올로기 시대를 벗어나야 한다. 새로운 실천의 영광로에서 정치와 사회에 대한 더 나은 이론이 등장할 것이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나은 이데올로기가 등장했을 때 우리는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버리는 것이지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버려야지 더 나은 이데올로기가 오는 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할 때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났을 때 기존의 패러다임을 사람들이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연한 얘기를 해요. 소비와 낭비를 멀리하고 가정에서 필요한 재화를 자급자족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이거 도지사 하는 사람들이 이거 가능하지 않잖아요. 건축의 기술, 수리, 요리하기, 심기, 농산물 저장, 퇴비를 만드는 기술은 가정의 독립성과 통합성을 지지할 뿐 아니라 문화와 시민 공동생활의 발전에도 기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의 리듬에 동참하고 자연을 충성하게 된다. 이 타운 정치, 미국에는 그런 조그만 동네에서 이루는 정치를 타운 정치라고 하는데 타운 정치는 중앙정부에 무관심하고 중앙정부는 타운 정치에 관한 권력 행사를 자제한다. 시민 참여를 통해 자치를 실현함으로써 이 자치가 중요한 개념이죠. 샌델이나 이 더니는 똑같아요. 시민이 개개인의 목표뿐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함께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치는 인간의 실제 관계성 사회에서는 구체적인 이웃을 중시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델은 전통사회예요. 농경사회고. 그래서 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게 아미시 공동체예요. 우리 영화에 보면 그거 나오죠. 옛날에 종교 공동체라. 그래서 전기도 안 들어가 그 동네는.
그리고 마차로 농사 짓고 이렇게 사는 동네가 있어요. 미국에 가면 그 몇 군데가 있어요.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사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아미시 공동체. 이게 메디슨 근처에도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농경사회, 지역적 타운 정치,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뭐 도쿠벨이 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주의적 자유가 아니라, 이거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당하고 선한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고전적 기독교적 자유를 권한다. 이러한 자유는 권위와 대립하지 않는다. 이때 권위는 사회의 질서를 부여하고 시민이 정당하고 선한 것을 향한 행동과 선택만을 격려하게 되는 권위이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그 자유주의적인 것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의 자유주의를 제시하고, 또 현대의 그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대안적인 사회를 얘기하게 하지만은, 그것이 똑같이 아까 샌델이 얘기한 것 똑같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는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유주의를 버리고 새로운 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책 2개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최근에 나온 얘기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끝났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고 하는 이 2권의 책이 상당한 인기를 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민주화됐다고 많이 칭송을 했는데, 최근에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 일어난 걸 봤더니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제 죽었다. 이건 이제 주로 트럼프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의 민주주의. 그때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일종의 해당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날은 과거와 달리 파시즘, 공산주의 또는 군부 통치 같은 노골적인 독재가 아니라 투표장에서 선출된 독재자가 민주주의를 죽인다는 겁니다. 트럼프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투표장에서 발생하는 민주주의의 붕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규범들이 작동을 안 한다. 정당이 상대 정당을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을 안 한다. 이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적대적도 아니고 아주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호 관용과 이해가 사라졌다. 언더스탠딩 안 한다.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권력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행사할 때 신중함을 잃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써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한다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독재자는 이게 선출된 독재자죠. 정치적 중립기관들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꾼다는 겁니다. 판사, 수사기관을 포획하고 공직윤리 담당기관을 압박해가지고 다 자기 수중에 넣어버리는, 이 트럼프가 그런 짓을 많이 했죠.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고 쫓아내고, 그래서 이 상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있다. 이런 또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등장을 해서 그것도 상당한 또 많은 관심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어떤 의미에서 다시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다. 이 얘기는 결국 어느 사회나 불만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해서 어떻든지 간에 이걸 우리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현재를 되돌아보는, 또 어떤 의미에서 되돌아보고 반성을 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사람들이 자유주의를 하고 있는 게 뭐냐 해서 학자들은 이제 이런 이론들이 틀려먹었다고 하는 그런 반론을 하는 것도 학자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자기 강화, 이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꾸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의식들이 많으니까 최근에는 자기 개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회복력이라 얘기할까? 이제 이런 것을 키우려고 하는 운동들이 젊은 세대들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세상에다가 나를 내맡겨놔요. 내가 이게 자존감도 사라지고 해서 안 되니까 나를 키워야 되겠다. 이거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명상도 하고 또 종교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해서 자아를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
이걸 뭐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걸 뭐 각자도생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이제 운동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해서 우리 사회 명상 이런 이제 관심이 일어나는 게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 시민교육도 이런 데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거고 또 정치 참여 또 아니면은 또 장기적으로는 젊은 정치인을 뭐 양성해야 된다 해서 이제 각자의 문제의식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나 문제가 많고 문제가 없는 사회가 없습니다. 또 어느 사회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